아버님,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서연이의 차가운 말에 떠밀려 요양원에 온 70세 박철수. 하지만 그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가짜였고 그는 연 매출 5,127억 원 기업에 숨겨진 대주주였습니다. 3개월 후 며느리가 요양원을 찾았을 때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원장실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박철수와 그 옆에 변호사들. 그날 며느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살의 평범한 노인 박철수입니다. 아니, 평범한 척하는 노인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아침, 오늘도 저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라 알람 없이도 정확히 이 시간에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42평 아파트가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곳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산 지 벌써 7년 3개월째입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박민수가 저를 모시겠다며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45살의 그녀는 처음엔 저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동행했죠. 그런데 3년 전쯤부터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고 말투에서 존댓말은 유지되지만 속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7시쯤 되자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주무시지 그러세요? 그녀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습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이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죠. 며느리는 전업주부입니다. 손자 둘이 있는데 큰손자 박준혁이 18살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작은 손자 박준서가 15살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은행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번호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당황했죠? 은행 창구 직원 앞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옆에서 재발급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1시간쯤 지나니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1967, 제가 태어난 연도였죠? 이런 일이 한두 번 더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경을 찾느라 한참 헤맸습니다. 분명 거실 테이블 위에 뒀는데 없더라고요. 30분을 찾다가 제 방 책상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거기 둔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눈빛에서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기대감? 아니면 계획?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평범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병원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님, 요즘 치매 환자가 정말 많대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잖아요. 그냥 한 번만 검진 받아보세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건강검진 삼아 한번 다녀오시죠. 저는 70년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밑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늙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일찍 방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복도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죠. 여보, 아버지 병원 예약했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로 잡았어.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만약 치매 진단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치매 진단이 나오면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그 이후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땐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는 없잖아. 며느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던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제가 깜빡거리는 일들, 안경이 다른 곳에 있던 일,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일.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제 물건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건 아닐까? 제가 치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재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평범한 퇴직 노인입니다. 국민연금 월 138만 원 받고 아파트 한 채 있고 예금 8,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적어도 아들 내외가 아는 제 재산은 이게 전부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저는 30년간 중견 섬유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태평양 섬유라는 회사였죠. 5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그 회사 이사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지분 67.8%를 보유하고 있죠. 회사 가치는 약 5,127억 원, 제 지분 가치만 3,476억 원입니다. 배당금으로만 연간 52억 3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 회사를 물려줄 때 저는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대주주라는 걸 알면 아들은 편하게 기대고 살 겁니다. 하지만 자기 실력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걸 보고 싶었죠. 그래서 명의를 차명으로 해뒀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통해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이 제게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들이 정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지, 제 재산을 노리는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기를 하기로요. 정말 치매 노인인 척, 무기력한 노인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침 식사 시간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저녁 먹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침이에요. 저녁은 아직 멀었죠?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또 헷갈렸네. 며느리는 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님이 이상하다는 확신 말이죠. 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 하고 저는 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겁니다. 70년을 산 인생이 허투루 산 게 아니죠. 이 정도 연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반전을 선사해 줄 겁니다. 창밖으로 9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연기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저는 아들의 차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죠. 그녀는 뒷자리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뒷모습을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신경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의 노인들이었고
그들 곁에는 자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집에 가야 한다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아니, 저렇게 되는 척을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30분쯤 기다린 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철수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불편함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의사의 물음에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자꾸 깜빡거리세요. 어제는 아침 먹은 걸 기억 못 하시고 점심 안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시간 개념도 헷갈려 하시고요. 며느리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인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대통령이 누군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답을 틀렸습니다. 오늘이 8월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병원 맞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저는 다른 감정을 봤습니다. 만족감 같은 거였습니다.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MRI 촬영과 심리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전 내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실에 누워 있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연기를 얼마나 지속해야 할까? 그들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아니면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때까지?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거라는 건 말이죠. 검사가 모두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저는 일부러 더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손자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제가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우리 집에 왜 왔어? 손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며느리는 재빨리 손자를 안심시키며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님, 준혁이에요. 우리 큰손자. 저는 멍한 표정으로 손자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준혁이?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미안해.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연기가 생각보다 쉽다는 것에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 9월 29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MRI상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인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고 5년에서 7년 후에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든 척하며 방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또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아마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여보,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5년에서 7년 후엔 전문 간호가 필요하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 되면 우리가 케어하기 힘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밖에 없지?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좋은 데는 대기자가 많다던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좋은 데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한대. 그 정도면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 연금으로 요양원비를 내겠다는 말은 제 돈으로 저를 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던 대치동 아파트 있잖아. 그거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시세가 12억 8천만 원 정도 되던데?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벌써? 아직 아버지가 계신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님이 치매인데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실 수 있겠어? 지금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나아? 나중엔 더 복잡해질 거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여기 전세 2년 후면 끝나잖아. 그때 목돈 필요할 거 아니야.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30년 전에 산 집입니다. 당시 가격이 2억 3천만 원이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고 아들을 키우던 집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으로 왔지만 그 집만큼은 절대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치매인데 뭘 제대로 판단하시겠어? 우리가 결정해야지.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버님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인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이미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법적 절차까지 알아본 겁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기도 전에 말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방에서 나와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며느리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혹시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방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와 소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부동산 매물 안내서였습니다. 제 아파트의 시세와 매매 가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양원 안내 책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고급 요양원 10곳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시설의 월 비용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있던 수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아버님 깜빡거림 증상 시작. 물건 위치 바꾸기 시작. 9월 18일 안경 침실로 옮김. 당황하시는 모습 확인. 9월 20일 시간 개념 흐리게 하기 위해 거실 시계 3시간 빠르게 조정. 혼란스러워 하심. 9월 22일 병원 검진. 예상대로 초기 치매 진단. 저는 그 수첩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깜빡거린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며느리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일부러 다른 곳에 옮겨놓고 시계를 조작하고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수첩에 기록까지 했던 거죠. 마치 실험 일지처럼 말입니다.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그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요양원 몇 군데 구경 가볼까요? 요즘 치매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곳들이 많대요. 아버님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투는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이미 그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거기가 훨씬 좋아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아버님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제대로 케어해 드리기 힘들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좋은 대로 알아볼게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게임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며느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뻔뻔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제 분노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2024년 10월 5일 금요일, 며느리는 약속대로 요양원 3곳의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책자들을 보며 그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3곳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강남구에 있는 실버빌리지인데 월 38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서초구 그린케어센터로 월 350만 원. 세 번째는 송파구 황금빛 요양원으로 월 320만 원이에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책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요양원들은 모두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 깨끗한 복도, 밝은 표정의 노인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버림받음, 그리고 천천히 죽어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제일 저렴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금이 월 138만 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예금에서 나머지를 충당하면 황금빛 요양원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여기 시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진 보니까 깔끔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해놓고 제게 선택권을 주는 척만 한 거였죠? 다음 주 월요일에 견학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최종 결정하시면 돼요. 10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송파구에 있는 황금빛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5층 건물에 총 12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해도 지울 수 없는 그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장이라는 50대 여자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은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식도 오전 오후로 나갑니다. 원장의 설명은 유창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소개하는 것 같았죠?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한 할아버지는 복도를 배회하며 자식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 방은 3층 307호였습니다. 2인실이라고 했습니다. 방 크기는 약 4평 정도였고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복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괜찮은데요?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아버님, 여기로 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로 하자. 계약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 동의서, 비용 납부 동의서, 의료 정보 제공 동의서. 저는 떨리는 척하며 서명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입소는 10월 15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일주일 후면 방이 비거든요. 그때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네, 그때까지 준비 다 해놓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양원 가시면 우리 집에 방 하나 여유 생기는 거잖아. 준혁이 대학 가면 자취방 얻어줘야 하는데 그 돈 아낄 수 있겠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아버지 집도 이제 정리해야지. 부동산에 연락해 봐야겠어. 저는 뒷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그녀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는데 아내가 사준 양복이 나왔습니다. 25년 전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산 것이었죠. 가격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아내가 기어이 사주겠다며 백화점으로 저를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며느리가 그 양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네. 버려야겠어? 그녀가 양복을 큰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이건 가져가고, 이건 버리고, 이건 기증하고. 책장에 꽂혀 있던 아내의 일기장도 나왔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써온 일기장 18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기장이네. 이것도 버려야지. 요양원에 가져가봤자 공간만 차지하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버리면 안 돼. 내가 가져갈 거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따로 챙겨 놓을게요. 그녀가 일기장들을 작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아내의 흔적만큼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제 40년 인생의 흔적들이 3개의 박스와 2개의 쓰레기 봉투로 정리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월 12일 며느리가 대치동 아파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던 집 정리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3년 만에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3년간 제대로 환기를 안 한 탓이었죠? 거실로 들어서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식탁, TV, 아내의 화분들까지. 하지만 화분의 식물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넓네요. 42평이면 우리 집보다 훨씬 크잖아. 리모델링하면 진짜 좋겠다. 그녀의 눈빛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이미 이 집이 자기 것이 된 양 말이죠. 아들도 거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처분하는 거 괜찮으시죠? 어차피 아버지도 안 사실 거고.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15층이었습니다. 아래로 대치동 은행 사거리가 보였죠?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산책하던 길이 보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장소가 보였습니다. 모든 추억이 이 창문 밖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혹시 힘드시면 먼저 나가 계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정리할게. 마지막으로 직접 하고 싶어.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하세요. 저는 방 하나하나를 돌아다녔습니다. 안방에는 아내와 함께 쓰던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에서 아내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작은 방은 아들 민수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아들의 대학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4살의 아들. 그때의 아들은 순수했습니다. 효사였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아니면 돈의 맛을 알고 나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들, 아내와의 신혼여행 앨범, 아들의 어린 시절 비디오 테이프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종이 박스였지만 그 안에는 제 진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 대주주명의 계약서들, 해외 계좌 정보들. 저는 그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들이야. 내가 가져갈 거야. 며느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 박스 안에 3,476억 원어치의 비밀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에 가져갈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모든 공간에 아내와의 추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옆 벽에는 아직도 아내가 재워놓은 김장독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 선반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장품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나가요. 시간 늦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할 집이었죠. 문을 닫는 순간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드디어 요양원 입소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며느리가 제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70년 인생이 박스 3개로 정리된 겁니다. 손자들은 학교에 가느라 인사도 못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일부러 학교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겠죠?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40분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아들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어 다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방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 짐을 옮겼습니다. 307호실로 올라가니 같은 방을 쓸 노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82세의 김용식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치매가 심한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두고 아내의 일기장들과 제 비밀 박스는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모든 게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적응 잘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일 거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일 있으면 안 와도 돼. 나 괜찮아. 며느리와 아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용식 어르신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들의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차는 주저없이 요양원을 벗어나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저를 여기에 버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완벽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복수의 계획을 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 제 오랜 친구이자 회사 법률 고문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형?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지금 요양원에 있어. 계획대로 진행됐어. 이제 2단계를 시작하자. 요양원 생활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김용식 어르신의 코고는 소리와 가끔씩 중얼거리는 잠꼬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3층 창문 밖으로 송파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롯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곳 어딘가에서 제 아들 가족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겁니다. 저를 여기 버려두고 말이죠.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입소한 10월 15일 이후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입소 당일 오후 3시 잘 계시냐는 짧은 통화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겪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잊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6시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방마다 돌며 노인들을 깨웠죠.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대형 식당에는 이미 7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무표정했고 몇몇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식대에서 아침을 받았습니다. 흰 쌀죽, 김치, 나물 반찬 2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맛은 밋밋했고 죽은 너무 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개밥도 아니고 집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간호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다 똑같이 드셔야 해요. 특별식은 없어요. 식사 후 프로그램 시간이 있었습니다. 2층 활동실에서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색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멍한 표정으로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치매 노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했으니까요. 옆에 앉은 78세 박영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은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바쁜가 봐요.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래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왔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전화는 더 안 하고 명절 때나 보는 거죠. 그녀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아니, 제 경우는 더 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10월 20일 입소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 산책 시간에 요양원 정원을 걸으며 스마트폰으로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진행 상황 어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며느님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대치동 아파트 관련해서 부동산 3군데 연락했다고 제 쪽 사람이 확인했어요. 시세 조회하고 급매 가능한지 물어봤대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넣자마자 바로 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하고 있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형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요. 며느님이 아무리 시도해도 팔 수 없어요. 하지만 형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끝까지 보고 싶어. 10월 25일 입소 10일째.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일부러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더 구슬프게 들리니까요. 6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아빠야. 아들의 목소리에서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말에 시간 나면 갈게요. 끊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옆에서 박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 오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대요. 10월 28일 제 방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겁니다. 307호 박철수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이번 달 요양원비 자동이체 신청했대요. 앞으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대. 그러면 우리가 연락할 일도 없고 편하네. 자동이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달 저를 확인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돈만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저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는 거였죠. 11월 1일 강민호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봐요.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형님 명의로 된 대치동 아파트 관련해서 성년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는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니까 보호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그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증거가 쌓이는 거야. 계속 지켜봐줘. 그리고 이것도 다 기록해둬.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형님, 그런데 너무 오래 이러시면 형님 건강이 걱정돼요. 이런 환경에서 계속 계시면 진짜 건강 나빠지실 수 있어요. 저는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11월 5일 입소 3주째.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최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갈게요. 건강하세요. 고작 3줄짜리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말이죠. 옆 침대의 김용식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 다 똑같아. 처음엔 자주 온다더니 나중엔 안 와. 우리는 버려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천장은 형광등 때문에 항상 밝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들, 그리고 손자 둘이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행복해 보여요. 가족이 최고죠. 아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나들이 다녀왔어요. 날씨 좋아서 기분 전환 제대로 했네요. 저는 그 글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주말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형광등 불빛 아래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한강에서 웃고 떠들었던 거죠. 11월 10일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물품 좀 가져오시라고 할까요? 겨울 옷이랑 이불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했죠. 겨울 패딩 한 벌에 17만 8천 원, 두꺼운 이불 한 채에 8만 9천 원. 제 돈으로 제 필요한 걸 샀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주문하신 거예요?
보호자분이 보내신 건가요? 저는 치매 환자답게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고맙네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가 추울지 더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조차 챙겨주지 않았죠. 11월 12일 강민호 변호사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며느님이 어제 대치동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1억 원 싸게 12억 8천만 원짜리를 11억 8천만 원에 팔겠다고 매물로 등록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팔려고 하다니.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형님이 대주주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거래가 무효가 되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있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3팀이나 관심 보이고 있대요. 강남 아파트가 싸게 나온 거라 관심이 많죠? 며느님이 이번 주 안에 계약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계약 직전까지 놔둬.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뒤집어 버릴 거야. 그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11월 14일 금요일 저녁, 저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무표정하게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못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내일 모레 일요일에 갈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서류 좀 몇 개 받아야 해서요. 아버님 집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류. 결국 그들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게서 서명을 받아내려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온대요. 한 달 만에. 박 할머니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전석 달째 아무도 안 와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서류 받으러 온대요. 박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강민호 변호사에게 긴 통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일요일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아. 준비 다 됐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모든 증거 자료 다 준비됐어요. 며느님이 형님 물건 옮긴 것, 수첩에 기록한 것, 집 급매로 내놓은 것, 성년 후견인 신청 준비한 것, 다 증거로 확보했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하고 이틀 만이었습니다. 32일 만에 처음 보는 자식들이었죠. 면회실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누구지? 아들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들. 저는 한참을 그를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민수. 우리 아들.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여기 몇 가지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아버님 집 관련된 건데 관리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제목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 동의서, 제 재산을 모두 그들에게 넘기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여기 이름만 3군데 써주시면 돼요. 저는 펜을 종이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우리 집이 팔리는 거니?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관리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관리? 무슨 관리?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치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인 안 할래? 머리가 아파서. 다음에 올 때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꼭 해주셔야 해요. 급한 일이라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오늘은 안 해. 머리 아파? 아들이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면회실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짓 발짓을 하며 뭐라고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강민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들이 서류 들고 왔어? 사인 안 했고 이제 곧 본색을 드러낼 거야. 준비하고 있어? 1시간 후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며느님이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강제로라도 서명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대요. 완전히 본색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이제 곧 제가 준비한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들이 상상도 못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간호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전화 오셨어요. 1층 사무실로 내려가세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서 3층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했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원장이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죠?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 그리고 잘 모르겠어? 무슨 서류인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 말만 들으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갈 테니까 그때는 꼭 사인해 주세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가족분들과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것 같았죠? 그저 서명 도장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제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5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신대요. 대신 다음 달에 오신대요.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다음 달에도 안 와? 맨날 다음 달이야. 벌써 6개월째야. 6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며느리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6개월, 1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건 아닐까? 저는 할머니를 지나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용식 어르신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월 20일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요양원 난방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인지 실내 온도가 18도밖에 안 됐죠? 저는 온라인으로 산 패딩을 입고 지냈지만 다른 노인들은 얇은 잠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도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간호사가 해열제만 주고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간호사한테 병원 가자고 했더니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감기 정도로 병원 가냐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아깝다고. 그냥 여기서 쉬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노인들은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플 때조차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식들은 비용만 아까워했습니다.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명절이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었죠. 요양원 로비에는 면회 오는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왔고 젊은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모셔갔습니다. 일시 외출 신청을 하고 함께 식사하러 가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손자의 맑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제 손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준혁이와 준서.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한 달 넘게 만나지 않고도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일부러 오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자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야. 보고 싶구나. 연휴에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니?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없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 중이에요. 다음에 갈게요. 고작 2줄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평소보다 노인이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들과 외출한 거였죠. 텅 빈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는 노인들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엔 아들이 왔는데 올해는 왜 안 오나? 바쁜가? 간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바쁘신가 봐요. 다음에 오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도 없을 거라는 것을요. 한번 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 오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다음엔 귀찮아서, 결국엔 잊어버려서. 그렇게 노인들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11월 26일 강민호 변호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며느님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법원에 제출했대요. 형님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대치동 아파트도 이미 계약금 받았어요. 매수자가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대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동의도 없이 이미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대주주라는 증명만 하면 모든 계약이 무효예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들이 완전히 끝까지 가게 놔둬.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게. 그때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11월 28일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또 갈게요. 꼭 서류 정리해야 해요. 이번엔 꼭 사인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청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저희가 재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려는 건데요. 12월 1일 일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면회실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며느리가 바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꼭 사인하셔야 해요. 이미 집 계약금 받았거든요. 저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계약금?
무슨 계약금? 아들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집 팔았어요. 이미 계약했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인데?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치매시잖아요.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대신 결정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이미 변호사 확인받았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존댓말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을요. 저는 일부러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안 돼. 그 집은 내 집이야. 내 엄마랑 살던 집이야. 팔면 안 돼. 아들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5천만 원 물어줘야 해요. 그냥 사인하세요. 그가 제 손에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펜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싫어? 안 해.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며느리가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시아버님이 좀 흥분하셔서요. 치매 증상 때문에 그러시나 봐요. 간호사가 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약 드시고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이 사람들이 내 집을 팔았어? 내 허락도 없이.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셔야죠. 며느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괴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시아버님이 치매라서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저희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번엔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인 안 하시면 요양원비 낼 수 없어요. 집 팔아서 요양원비 충당하기로 계획했거든요. 사인 안 하시면 아버님이 여기서 못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저를 요양원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도 돼. 어차피 여기도 집이 아니야. 감옥이지.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나가시면 어디 가실 건데요? 아버님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치매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때문에 힘들다고요? 평생 당신을 키운 아버지가 짐이 됐다는 말인가요? 결국 그날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채 나갔고 아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면회실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차에 탄 그들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에서 비밀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증명 서류,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변호사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12월 3일 제가 일부러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저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너무 낮아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저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하지만 간호사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간호사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이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죠?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또 침묵. 그리고 간호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일단 여기서 경과를 지켜보고 안 좋아지면 그때 병원 가자고 하시네요. 병원비가 부담되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용이 아깝다고요. 그들에게 저는 이미 돈만 드는 짐이었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는 존재였죠. 그날 오후 박영자 할머니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 기침을 했습니다. 박 어르신 괜찮으세요? 쓰러지셨다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웠던 거예요.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래요. 제가 아파도 병원 안 보내요. 요양원비도 아까워하는데 병원비까지 어디서 내냐고.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외로워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박 어르신은 나으신 거예요. 아들이라도 가끔 오잖아요. 전석 달째 아무도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위로받아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박 할머니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그날 밤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때가 됐어? 다음 주에 모든 걸 공개하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세요, 형님?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심판을 내려줘야 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12월 8일 월요일로 잡을게요. 그날 며느님이 아파트 잔금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딱 그 순간에 모든 걸 뒤집어 버리죠.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정말 제게 위안을 줄까요? 아니면 더 큰 허무함만 남길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들, 그 모든 배신과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12월 5일 요양원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이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날 거라고. 그리고 그날 며느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습니다. 충격, 공포, 그리고 절망. 저는 그 모든 표정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될 겁니다. 12월 7일 일요일 오전 9시 저는 평소와 같이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밍밍한 흰 죽과 김치 한 조각. 벌써 53일째 먹는 똑같은 메뉴였죠. 옆 테이블에서 김용식 어르신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지? 일요일인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일요일이에요. 저는 죽을 한 숟갈 더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정문으로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제네시스 G90이었죠. 뒤이어 같은 차종이 2대 더 들어왔습니다. 총 3대의 고급 승용차가 요양원 주차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식당에 있던 노인들과 간호사들이 모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런 차가 요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보통 가족들은 중형 세단이나 SUV를 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두 번째 차에서는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역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2명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래? 무슨 감사라도 나온 건가?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제가 준비한 반전의 시작이. 정장 입은 4명이 요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원장실로 안내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1층 원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원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이라고요? 저희 요양원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50대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307호에 계신 박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요? 치매로 입소하신 분인데요. 30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는 연기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신분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원장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50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태평양 섬유 법무팀장 강민호입니다. 이쪽은 재무이사 김지연 씨고요. 뒤에 두 분은 회계사 분들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오늘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과 간호사 그리고 정장 입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간호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저를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똑바로 선 자세였죠? 목소리도 힘이 실렸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이라니요?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분은 태평양 섬유 대주주이십니다. 지분 67.8%를 보유하고 계시죠? 재무이사 김지연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가치는 현재 5,127억 원입니다. 회장님 지분 가치만 3,476억 원이고요. 작년 배당금이 5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천억이요? 간호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월 320만 원씩 내시던 요양원비가? 다른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한테는 푼돈이었겠네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세 대의 제네시스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차들이 모두 회사 차량입니다. 제가 타던 차죠. 저는 복도를 보니 다른 방에 있던 노인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제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박영자 할머니가 복도에서 외쳤습니다. 박 어르신이 재벌이셨대요. 회장님이시래요. 원장이 황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저희 시설이 부족했던 건?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말을 막았습니다. 원장님, 시설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평범한 노인으로 지낸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보호자분들과 관련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회장님, 오전 11시에 며느님이 부동산에서 잔금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0시 37분이니까 1시간 23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준비물은 다 챙겼지? 재무이사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회장님. 회사 등기부 등본, 대주주 지분 증명서,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며느님이 집을 무단으로 매매한 증거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양복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25년 전에 사준 그 양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려고 했던 280만 원짜리 양복.
저는 그것을 몰래 되찾아 요양원에 가져왔었죠.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던 제가 또렷한 정신으로 양복을 입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한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치매는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저는 양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부 연기였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녀는 완벽하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 노인이 아니라 현역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등도 꼿꼿했고 눈빛도 날카로웠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노인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진짜 회장님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어르신, 저도 어르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제게는 반격할 수단이 있었을 뿐이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회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벌써 소문이 퍼져서 직원들과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진짜 재벌이래. 3천억 넘는 돈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거래? 며느리한테 쫓겨나신 거래? 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서니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첫 번째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타십시오.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53일 만에 다시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죠. 재무이사와 회계사들이 나머지 차에 탔습니다. 세 대의 차가 일렬로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저곳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차는 강남구 대치동으로 향했습니다. 제 아파트가 있는 곳이자 오늘 며느리가 잔금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0분쯤 달리자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 은행사거리, 학원가, 그리고 제가 40년을 살았던 아파트 단지. 차는 그 단지 입구에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2층에 있는 프리미엄 부동산이었죠. 강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10시 58분입니다. 며느님은 11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곧 도착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자. 부동산 사장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기다리고 있자. 며느리가 왔을 때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야.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일행은 부동산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분들이신가요? 강민호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태평양 섬유 법무팀장 강민호입니다. 11시에 계약 예정인 대치동 아파트 15층 1502호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건이요? 네, 매수자분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떤 일로?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그 아파트의 실소유주죠. 부동산 사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실소유주요? 그런데 계약은 며느님께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 허락 없이 진행된 불법 계약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과 박철수 회장님의 신분증명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회장님 명의네요. 그럼 며느님이 무단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속이고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겁니다. 부동산 사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큰일인데요. 매수자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강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은 전액 반환해 드릴 겁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2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저는 사무실 안쪽 회의실로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전체가 보였습니다. 재무이사와 회계사들도 함께 들어왔고 강민호 변호사만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 백이었습니다. 가격이 8,900만 원쯤 하는 가방이죠. 며느리가 부동산 사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잔금 계약하러 왔어요. 매수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부동산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회의실 쪽을 봤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사장의 시선을 따라 회의실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그리고 그 중앙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고 핸드백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2m 거리에서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얼굴부터 정장 구두까지 후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오랜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3주 전에 봤으니까 오랜만은 아니네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아버님이 왜 여기? 그리고 그 옷은? 저는 강민호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소개하죠. 이쪽은 우리 회사 법무팀장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재무이사 김지연 씨. 회계사 두 분도 계시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라고요? 무슨 회사? 제가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태평양 섬유. 연 매출 5,127억 원. 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며느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님이 치매인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는 연기였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들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며느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네, 민수야. 아버지다. 이제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해보자. 부동산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를 붙잡은 채 서 있었고 아들은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연희 씨 앉으시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치매라고 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린 건데.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도와줬다고요?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제 집을 무단으로 팔고 병원비 아깝다며 치료도 거부한 게 도와준 겁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보시죠. 그가 꺼낸 것은 며느리의 수첩 사진이었습니다. A사 용지 10장에 걸쳐 프린트된 수첩 내용들. 며느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시아버님 깜빡거림 증상 시작. 물건 위치 바꾸기 시작. 9월 18일 안경 침실로 옮김. 당황하시는 모습 확인. 9월 20일 시간 개념 흐리게 하기 위해 거실 시계 3시간 빠르게 조정. 며느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건 제 개인 수첩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 있던 제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겁니다. 불법이 아니죠. 오히려 당신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조작한 게 불법입니다. 재무이사 김지연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10월 28일 연희 씨가 남편에게 한 말. 5년에서 7년 후엔 전문 간호가 필요하대. 그때 되면 요양원밖에 없지. 좋은 데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하는데 시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해.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던 대치동 아파트 있잖아. 그거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시세가 12억 8천만 원 정도 되던데.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변호사가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총 37건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모두 박철수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담겨 있죠. 저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금매 등록 증거입니다. 11월 12일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11억 8천만 원의 금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 싸게요. 빨리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11월 26일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계사 중 한 명이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액은 대치동 아파트 12억 8천만 원, 예금 8,300만 원, 총 13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요양원에 허위로 입소시킨 것은 노인학대방지법 위반입니다. 형량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입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님을 위해서.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럼 왜 53일 동안 3번밖에 안 왔습니까? 왜 제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 아깝다며 치료를 거부했습니까? 왜 주말마다 가족끼리 한강 나들이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대학 등록금 2,870만 원을 대주고 결혼 자금 1억 3천만 원을 대주고 첫집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대준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아니? 엄마를 배신한 거야. 돌아가신 엄마가 그렇게 착하게 키운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겠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떼고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절을 하는 모습이었죠. 제발요, 아버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내려다봤을 뿐이었습니다. 53일 동안 요양원에서 느낀 외로움, 배신감, 분노가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한마디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가 감옥 가면 아이들은 어떡해요? 준혁이랑 준서는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애들 생각했어야죠. 저를 배신하기 전에.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사기죄, 노인학대, 재산 횡령 미수. 3가지 혐의입니다. 아들이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전부 돌려드리고.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의사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부동산 사장도, 며느리도, 아들도, 제 직원들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치동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2번째 기회를 줘도 똑같이 배신한다는 것. 특히 돈 때문에 배신한 사람은 더 그렇죠. 연희 씨, 당신은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ATM 기계로 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줍니까?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을 봤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은 제가 책임지고 매수자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총 6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입금하죠.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죠. 며느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저희가 받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제게 배상해야 할 겁니다. 재무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피해액 13억 6,300만 원의 3배수 배상이면 약 40억 8,900만 원입니다.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0억?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아버지, 제발요.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만.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5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동안 너희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왔다면,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다면,
나는 용서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어? 끝까지 저를 돈으로만 봤지. 저는 뒤돌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 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허탈해서 그래.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 자식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차에 타자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회사로 가자. 내 사무실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부동산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곳에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있을 겁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차는 강남역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태평양 섬유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5년 만에 다시 가는 제 회사, 제 사무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 오후 2시에 임원 회의 소집해.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긴 여행 다녀왔어? 이제 돌아왔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없는 장, 배신이 없는 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8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평양 섬유 회장실로 돌아왔고 5년 만에 다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복귀를 환영했지만 동시에 당혹스러워했죠.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다던 회장님이 멀쩡하게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노인학대방지법 위반, 재산 횡령 미수. 3가지 혐의로 기소됐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30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이 추가됐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울며 반성문을 읽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이었죠. 며느리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1월 5일 조정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갔고 며느리는 월 1회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제게 손해배상으로 5억 7,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물론 그녀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3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아들은 매번 용서를 구했고 저는 매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53일간의 배신이 한 달 만에 지워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손자들과는 12월 23일 처음 만났습니다. 준혁이와 준서를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으로 불렀죠. 두 아이는 할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회장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다. 준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엄청 부자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배운 거야. 그날 저는 손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는지, 할아버지가 왜 연기를 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준혁이는 눈물을 흘렸고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한 번이라도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두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어른들의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1월 3일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태평양 섬유 지분 중 30%를 준혁이에게 20%를 준서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준혁이는 1,538억 원, 준서는 1,025억 원어치를 받는 겁니다. 물론 증여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두 손자 합쳐서 약 780억 원의 세금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기꺼이 냈습니다. 제 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들에게 직접 물려주고 싶었으니까요. 나머지 17.8%는 제가 계속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애들이 어려요. 그렇게 큰 재산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감당 못했잖아. 내 나이 48세에도 돈 앞에서 무너졌는데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물론 애들이 20세, 25세가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할 거야. 그때까지 애들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면 그때 물려주는 거지.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8일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 더프라임에 입주했습니다. 1인 전용 아파트 형태로 면적이 42평이었죠. 거실, 안방, 서재, 주방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발코니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월 비용은 850만 원이었지만 제게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양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더프라임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 자식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 저는 그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오전 10시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회사에 나가 일을 보거나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12월 30일 황금빛 요양원에서 퇴소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요양원비를 1년치 선불로 지급하고 딸을 설득한 덕분이었죠. 박 할머니는 딸의 집으로 돌아갔고 매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집으로 왔어요. 딸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복수가 의미 있었던 건 이런 작은 변화들 때문이었습니다. 1월 7일 아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제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새해 첫 방문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손자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없다는 것만 빼면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면 그때 만나도 늦지 않아.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 한강은 잔잔했고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저 유람선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고. 급할 것 없이, 욕심낼 것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자유로우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도 없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준서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돈이 아니라 품격을 가져야 해.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 오후 4시쯤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겨울 노을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의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은은한 간접등 불빛이 천장을 비췄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김용식 어르신의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70세의 새로운 인생이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보, 잘했어요. 당신은 당당하게 사셨어요. 이제 남은 인생도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그 목소리를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2평 아파트, 제가 선택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53일을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노인들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분들, 명절에도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분들, 죽어가는데도 병원비 아깝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으니까 짐이 됐고 아프니까 귀찮은 존재가 됐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반격할 수 있는 재산과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참고 견디며 자식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며느리 서연이는 지금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버렸으면서 이제는 다른 노인들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녀에게 진짜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깨닫기를요. 아들 민수는 매주 저를 찾아옵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예전보다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용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53일의 상처가 한두 달 만에 아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손자들은 제 희망입니다. 준혁이와 준서에게 물려준 지분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는 할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한강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요양원에서 보던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의 밤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적인 노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여주세요. 나이 든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자식의 얼굴 한 번 보는 게 큰 기쁨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효도는 부모가 건강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 더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품격 있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70세 박철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